7장 마지막 부분은 이제 웨이지 스트럭처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현상, 어떻게 임금 격차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간단한 자세한 데이터는 사실 제가 준비는 하지 않았고요. 간단한 현상들 위주로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임금 격차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를 사실은 임금 격차 혹은 임금 웨이지 프리미엄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이나 이제 모형들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고요. 그런 스터디들을 모아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것도 사실 좋은데요. 모형이 비교적 복잡하고 현상을 보여주는 것은 뭐 대충 어떤 방향으로 그 웨이지 이니퀄리티라든가 뭐 웨이지 갭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는 대충 뭐 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간단한 수요 공급 모형을 사용을 해서 웨이지 갭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또는 이제 웨이지 갭이 뭐 어떤 특정한 그룹과 또 다른 그룹 사이의 임금 차이라고 하는 것이 왜 확대되고 혹은 왜 축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웨이지 스트럭처에 대한 뭐 임금 구조라고 번역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대체로 임금 격차라고 번역하시는 게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웨이지 스트럭처라고 하면 스킬드 워커와 언스킬드 워커, 스킬드와 언스킬드 사이에서의 임금 차이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 다음에 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뭐 하이스쿨 그레주에이트라고 보통 부르죠. 근데 지금 이제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제 생각에 칼리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임금 격차보다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임금 격차가 더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서요. 그 많은 사람들이 좀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그 명쾌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 졸업자와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임금 격차, 웨이지 갭을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한다면 그러면 설문조사를 할 때 대학을 졸업하셨습니까? 뭐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셨습니까? 이런 설문조사 그 를 할 때 굉장히 간편해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문제는 이제 어느 대학을 졸업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없거든요. 설문조사를 할 때. 근데 그런 설문조사를 잘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어떤 서열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어느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는가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의 서열화가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샘플 분석하는 샘플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주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이러한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연구 결과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는 것이 아닌가, 애초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대학 졸업자들 사이에서의 임금 격차가 사실상 좀 크다고 생각하고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어떠한 직종, 그러니까 occupation이죠. 인더스트리와 occupation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산업으로 진출을 하는가, 어느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임금 격차를 설명하는 이제 주된 요인이긴 한데 실제로 인더스트리라든가 어큐페이션에 관심을 갖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킬 언스킬드 사이의 임금 격차가 사실상 매우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내용인데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에서의 더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들은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들이고요.
최근에 지난 20년, 30년 동안 나타났던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 임금과 웨이지와 관련해서 뚜렷한 그 현상이 뭐냐면 웨이지 디스트리뷰션에서 제가 7장 전반부에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웨이지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스프레드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웨이지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전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테일이 점점 두터워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소득 분포의 아래쪽에 있는 사람 혹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과 오른쪽에, 그러니까 탑 바텀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레프트 테일, 라이트 테일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임금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현상이 지난 2, 30년 동안 나타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금융산업이 굉장히 발전했고, 특히 선진국 중심으로 유럽이라든가 미국, 북미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발전하면서 팽창하면서 그쪽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진출했고요. 제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잡마켓에 들어갈 때도 그때 벌써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 PhD를 하면 대체로 이제 대학에 뭐 이제 대학에 가는 거죠. 잡이 대학에서 이제 티칭하고 리서치하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때만 해도 벌써 이제 IB, 인베스트먼트 뱅킹이죠. 인베스트먼트 뱅스. 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 가는 경제학 박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그 급여, 미국 교수가 굉장히 많은 급여를 받거든요. 저의 한 그 두 배 정도를 받는데, 2.5배 정도를 받습니다. 제 친구들이 2.5배 정도를 받는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굉장히 더 높은 임금을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저는 그 전에 이제 PhD를 했으니까 10여 년 전부터 나타났던 현상은 이제 구글이라든가 이런 IT 컴퍼니 쪽으로 진출하는 경제학 박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나는 어떤 임금 격차는 주로 뭐 IT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여하튼 그래서 지금 어, 임금 분포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것도 지난 30년, 40년, 수십 년 동안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같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임금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사람,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임금 격차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익스피리언스 그룹, 많은 노동시장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웨이지 갭이 점점,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임금 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비슷한 연령대도 마찬가지고요. 연령에 따른 차이도 반드시 존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모그래픽 그룹 혹은 뭐 스킬 그룹 내에서도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몽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 사이에서, 좀 지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within과 어몽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몽 에듀케이션 그룹 하면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임금 격차, 나이가 많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임금 격차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디모그래픽 내에서라는 뜻은 이제 같은 뭐 성별, 남성 안에서 여성 내에서도 임금 격차가 이제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건 미국에 해당되는 이야기일 텐데, 뭐 백인들 내부에서, 흑인들은 흑인들 내부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내부에서, 그다음에 이제 라틴 계열 사람들 내부에서 이렇게 확대되는 임금 격차가 이제 확대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스킬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제가 뭐 따로 그림으로 보여드리거나 데이터를 보여드리지 않아도 뭐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이러한 임금 격차가 왜 나타나는지 wage inequality라고 뭐 임금 불평등이라고 번역하지 마시고요. 네, 임금 격차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더 영어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서 그냥 inequality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이제 한국말로 불평등이라고 번역을 해 버리면 그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중의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니퀄리티는 그런 중의적인 중의성을 갖는 단어인데 이걸 번역을 불평등이라고 해버리면 실제로 이제 이니퀄리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능한 임금 격차 물론 이니퀄리티가 불평등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컨텍스트도 반드시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임금 격차라고 보시고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들 내에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간단한 모형은 노동 공급, 노동 수요 곡선으로 표현이 되는 경쟁적인 노동 시장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모형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뭐 새로운 모형을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틀을 이용해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임금 격차는 스킬드 워커와 언스킬드 워커, 그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숙련 노동, 비숙련 노동 사이의 임금 격차고요. 보통 이제 숙련 노동이 비숙련 노동보다 임금이 높겠죠. 그 숙련 노동의 임금을 skilled labor의 wage를 WS라고 쓰고 skilled worker의 wage고요. 그 다음에 unskilled worker의 wage를 WU라고 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처럼 WS 나누기 WU는 상대적으로 skilled worker가 얼마나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편의상 이걸 row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row. 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웨이지 레이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웨이지의 비율, 스킬드 워커의 웨이지와 언스킬드 워커의 웨이지의 비율을 보통 스킬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로가 스킬 프리미엄을 보여주는 거예요. 웨이지 갭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조금 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스킬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얼마나 많은 임금을 받는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임금을 더 받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모든 변수들을 비율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의 스킬드 워커의 숫자가 NS고요. 숙련 노동자들의 수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그 다음에 NU는 비숙련 노동자들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 둘의 비율을 skilled, unskilled labor의 비율을 그냥 시그마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킬드 워커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진다면 현재 상태에서 스킬드 워커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진다면 이 레이쇼는 상승해요. 시그마가 상승할 것이고 반대로 언스킬드 워커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진다면 이 비율은 이제 하락하겠죠. 우선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한 번씩 생각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봐야 되는데 우선 수요 곡선은 지금 모든 걸 비율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웨이지 같은 경우에도 스케일 프리미엄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라고 하는 것도 supply demand ratio예요. 죄송합니다. skilled unskilled의 ratio예요. NS 나누기 NU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비율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이 한 사람의 비숙련 노동을 채용할 때 몇 명의 숙련 노동자들을 채용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숙련 노동자 한 사람을 채용할 때 숙련 노동자를 몇 명 채용하는가.
로 표현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비숙련 노동자를 1명 채용할 때 숙련 노동자를 5명 채용할 수도 있고 혹은 10명 채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스킬 프리미엄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이 좀 달라질 텐데, 우선 스킬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다면,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비숙련 노동자를 1명 채용할 때 숙련 노동자를 상대적으로 적게 채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웨이지 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바로 스킬 프리미엄 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로가 굉장히 높다면, 하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높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그러니까 웨이지 스킬 프리미엄이 너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숙련 노동을 적게 투입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비숙련 노동자를 1명 채용할 때 숙련 노동자를 예를 들어서 한 5명 정도만 채용한다고 한번 해보죠. 반대로 로가 스킬 프리미엄입니다. 스킬드 워커에게 몇 퍼센트의 임금을 더 지급해야 되는가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떨어진다면 비숙련 노동자를 1명 채용할 때 상대적으로 스킬드 워커의 웨이지가 하락한 것이니까, 절대적으로 하락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적으로 스킬 프리미엄이 떨어졌으니까 전보다 더 많은 스킬드 워커를 채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비숙련 노동자 1명 채용할 때 예를 들면 뭐 10명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그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수요 곡선을 보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세로축에 웨이지 프리미엄 혹은 스킬 프리미엄을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이건 바로 스킬드 워커의 웨이지 나누기 언스킬드 워커의 웨이지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스킬드 워커의 웨이지가 얼마인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둘의 비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의 변수는 NS 나누기 NU예요. 스킬드 워커 나누기 언스킬드 워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스킬 프리미엄이 로우 제로 정도라고 한다면 수요 곡선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만큼의 비율을 투입하려고 하겠죠. 경제 전체의 기업들이 한 사람의 비숙련 노동을 채용할 때 뭐 예를 들어서 5명 1분의 5, 한 사람의 비숙련 노동자를 채용, 그러니까 10명, 뭐 10분의 50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100만 분의 500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비숙련 노동자를 채용할 때 평균 5명의 숙련 노동자를 채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스킬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되면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전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면 비율로 계산을 했을 때요. 그렇다면 당연히 비숙련 노동자를 한 사람 채용할 때 전보다 적은 숫자의 숙련 노동을 채용하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이제 스킬 프리미엄이 하락한다면 상대적으로 스킬드 워커에게 지급해야 되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전보다 많은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10분의 1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비숙련 노동자를 한 사람 채용할 때 10명의 숙련 노동자를 채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비율로 표현을 했지만 스킬 프리미엄, 그 다음에 스킬드 언스킬드 레이버의 비율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무리 없이, 문제 없이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서 우리가 서플라이 커브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을 좀 해야 되는데, 우선 우상향하는 서플라이 커브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분석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뭐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이 비교적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한 코호트에서, 보통 우리가 코호트라고 하면 그 동년배 집단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그렇죠? 요즘은 이제 코호트라는 표현을 그냥 쉽게 쓰니까 코호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슷한 나이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보통 이제 여러분 코호트라고 하면 대체로 한 20살에서 25살, 보통 5살 단위로 코호트를 구성을 하는데, 21살에서 25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의 코호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뭐 25살에서 26살에서 30살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코호트가 교육을 더 받아서, 예를 들면 대학 진학률이 상승해서, 이미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거의 세계 최고긴 하지만
더 진학을 해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국가 전체로 본다면 경제 전체로 본다면 이 코호트는 사실 5년 혹은 이제 두 코호트라고 한다면 10년 텀에 들어가는 이제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학을 전보다 더 많이 진학한다고 하더라도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스킬드 워커의 비율이 그렇게 많이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혹은 잠재적으로 참여할 사람들 중에서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몇 퍼센트가 전체 어떤 스킬드 워커의 비율이 그렇게 크게 상승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언스킬드 레이버의 비율에 있어서 어떤 서플라이 커브는 우상향한다고 가정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스킬 프리미엄이 상승한다고 해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금 당장 대학 교육을 막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이 대학 그 스킬 프리미엄이 올라간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는데 다시 대학에 가서 대학 교육을 받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노동시장에는 이제 비숙련 노동자들과 숙련 노동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이제 그 비율이 정해져 있다,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전체에 비숙련 노동자가 1,0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숙련 노동자들은 한 3천만 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경제 전체의 스킬드 언스킬드 레이버의 레이쇼는 비율은 3대 3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최초에 주어져 있는 스킬 언스킬 레이버 레이쇼는 대략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시그마 제로가 현재 주어져 있는 스킬 언스킬 레이버의 레이쇼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뭐 숙련 노동의 상대적 비율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경제 전체 레이버 중에서 뭐 스킬드 레이버와 언스킬드 레이버만 존재하니까 스킬드 레이버의 비율이다. 상대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상대적 크기다 라고 뭐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상대적 크기. 그냥 저는 스킬 언스킬 레이버 레이쇼라고 부를게요. 스킬드 언스킬드 레이버 레이쇼. 상대적 크기. 그럼 이제 공급 곡선은 일정한 값을 갖겠죠. 3이면 3. 여기에서는 이제 시그마 제로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디맨드 커브는 우하향하는 형태로 표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 커브는 시그마 제로에서 일정한 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스킬 프리미엄이 상승한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대학 교육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킬을 획득하는데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뭐 상당히 소요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의 공급 곡선을 가정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균형에서 우리가 쉽게 스킬 프리미엄과 경제 전체의 스킬 언스킬 레이버 레이쇼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선 경제 전체의 균형 스킬드 언스킬드 레이버 레이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주어져 있는 거니까요. 경제 내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현재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스킬 언스킬드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럼 결국 수요 곡선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 곡선의 위치에 따라서 물론 이제 공급 곡선이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도 중요하겠죠.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에 따라서 이제 스킬 프리미엄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바로 스킬 프리미엄이죠. 균형 웨이지 갭 혹은 균형 스킬 프리미엄 결정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스킬 프리미엄이 상승할까? 그러니까 스킬드 워커의 웨이지와 언스킬드 워커의 웨이지의 차이가 점점점 확대되는 건데 그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스킬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스킬 프리미엄이 바로 스킬드 레이버의 웨이지와 언스킬드 레이버의 웨이지의 비율인데 이게 커지고 이게 하락하는 건 결국 이 로가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것 혹은 스킬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수요 공급 곡선을 통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웨이지 갭 혹은 스킬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이유는 스킬드 워커와 언스킬드 워커 사이의 웨이지 갭이 확대되는 이유는 우리 간단한 수요 공급 모형에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든가 돌아가서 볼까요? 이 스킬 프리미엄이 상승하려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면 점 A에서 이쪽으로 이동할 테니까 스킬 프리미엄이 상승할 거고요. 두 번째는 수요 곡선이 이동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스킬 프리미엄이 상승하려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스킬 프리미엄이 상승하겠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든가 혹은 수요 곡선이 바깥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렇다면 스킬 프리미엄이 상승할 거라고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경제 전체에 스킬드 워커와 언스킬드 워커가 함께 공존하는데 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스킬드 언스킬드 레이버 레이쇼가 하락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하는 거니까 경제 전체에 상대적으로 스킬드 워커가 줄어들거나 혹은 언스킬드 워커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면 그럼 이제 이 비율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스킬드 워커의 상대적 비중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혹은 이제 기존에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전보다 대학을 진학하려는 사람들이 더 적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지만 스킬드 언스킬드 레이버 레이쇼가 하락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relative wage는 상승할 거예요. 혹은 스킬 프리미엄은 상승할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수요 곡선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데 이건 스킬 프리미엄과 상관없이 어떠한 요인, 그러니까 로와 관련이 없는 이제 웨이지 프리미엄과 관련이 없는 어떤 제3의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이 전에는 비숙련 노동자 1명 채용할 때 숙련 노동자를 3명 채용했는데 갑작스럽게 어떠한 변화가 생겨서 4명을 채용하거나 혹은 5명을 채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럼 수요 곡선이 이제 바깥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마찬가지로 스킬 프리미엄이 상승하겠죠.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볼 텐데 서플라이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한다면 그럼 당연히 이렇게 균형은 점 A에서 점 B라고 하죠. B로 이동할 것이고 그러면 스킬 프리미엄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에 상대적으로 스킬드 워커가 전보다 귀해진 것이죠. 혹은 언스킬드 워커가 전보다 더 풍부해진 거예요. 어번던트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레이버 마켓에서 당연히 스킬 프리미엄은 상승해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더 스케어스해진 것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지금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지난 20년, 30년 동안 또 한국 사회도 비슷합니다만 스킬 프리미엄이 상승했는데 과연 대학 진학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줄어들었느냐?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지금은 조금씩 대학 진학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요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좀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는데 85%까지 갔던 것도 기억이 나요. 85%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00명 중에서 85명이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그런 국가가 사실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학 진학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레이버 이코노믹스를 하고 있으면서 보는 것이 뭐냐면 대학을 진학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어떤 상황이 주어져서
그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육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고 우리 휴먼 캐피탈에서 다 봤던 내용입니다. 대학을 진학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러한 요인이 대학을 진학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뭐 당연한 거고 당연히 이제 뭐 대학 진학률 자체가 높다, 낮다 이런 것을 우리가 높으면 뭐 좋은 거고 뭐 낮으면 나쁜 거고 뭐 혹은 높으면 나쁜 거고 낮으면 좋은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던 이제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려면 상대적으로 스킬드 워커의 비중이 하락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레이버 디맨드 커브가 레이버 디맨드긴 하죠, 그렇죠? 디맨드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제3의 요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상대적인 사이즈가 변하거나 혹은 스킬 프리미엄이 변해서가 아니라 어떤 제3의 요인으로 인해서 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스킬드 워커를 투입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디맨드 커브가 바깥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당연히 스킬 프리미엄이 상승할 거예요. 점 B라고 하죠. 이러한 현상은 어느 정도 나타났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말씀드렸듯이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과거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것도 제가 10여 년 전에 과거에 자꾸 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1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그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그 메나 컨트리라고 부르죠. 메나. 그래서 미들 이스트, 노르트 아프리카를 가리켜서 이제 메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이제 민주화 운동, 독재 정권, 전제 정권들이 무너지고 민주 정부가 수립이 되는 듯 했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뭐 쿠데타라든가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정변이라든가 라이엇 혹은 뭐 내전 이런 거에 이제 시달리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그다음에 다시 뭐 군사 정권이 돌아온 그런 국가들도 있고 뭐 대체로 성공한 국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그 아랍의 봄 일종의 혁명이었었죠. 혁명이 발발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10년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경에 그 어떤 그런 이제 배경에 무엇이 있을까?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레볼루션을 촉발했을까? 그 중에 하나 꼽았던 것이 바로 이들 국가들의 젊은 사람들 교육 수준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는 것이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했었습니다. 여하튼 그 시기를 포함해서 유럽, 미국, 그다음에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 스킬드 워커의 상대적 비중은 상승했어요. 오히려 서플라이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스킬드, 언스킬드 레이버의 레이쇼는 오히려 이제 상승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형에 따르면 웨이지 프리미엄은 하락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웨이지 프리미엄은 오히려 상승했단 말이에요. 특히나 어떤 특정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IT라든가 금융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급여를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뭐 금융 공기업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뭐 제 친구들이나 뭐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한 조금 많거나 조금 적거나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저보다 더 많이 받죠. 월급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냥 조금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임금 격차가 이제 확대되는 걸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이제 체험하면서 체감하면서 보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스킬드 언스킬드 레이버 레이쇼가 상승했을 때, 다시 말하면 공급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했을 때 그 웨이지 프리미엄이 상승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요. 수요 곡선이 더 많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는 당연히 서플라이 커브가 이동했을 때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으면 그럼 당연히 웨이지 프리미엄은 하락하겠죠. 하지만 이
공급 곡선의 이동보다 수요 곡선의 이동이 훨씬 더 크다면, 훨씬 더 많이 이동한다면 새로운 균형에서의 웨이지 프리미엄은 이전 균형에서보다 더 높아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현실은 그 기업들의 어떤 스킬드 레이버에 대한 디맨드가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수요겠죠. 예, 증가했다고 우리가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요인들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웨이지 프리미엄이 궁극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숙련 노동에 대한 상대적 수요가 증가해야 되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요 곡선의 이동이 굉장히 크다면 그럼 이제 균형은 점 C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래서 웨이지 프리미엄은 상승하게 되고 경제 전체의 스킬드 워커와 언스킬드 워커의 비율도 스킬드 워커의 상대적인 비중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되돌아보면 지난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되돌아보면 당연히 공급 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고 그다음에 수요 곡선도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는 일종의 레이스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시그마, 여기가 로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공급 곡선도 계속해서 이동하고 수요 곡선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동해 가면서 웨이지 프리미엄이 조금씩 변해 갔을 텐데 대체로 수요 곡선의 변화가 더 컸기 때문에 이제 웨이지 프리미엄이 상승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플라이 커브와 디맨드 커브를 모두 다 이동시키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퀘스천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뭐 서플라이 시프트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혹은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킬 바이어스 테크놀로지컬 체인지 여기에서는 이제 숙련 편향적 기술 발전 기술 변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웃소싱과 관련해서는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이슈가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나타났던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는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조금 또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한때 중국이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노동 비용을 제공하는 그런 그 생산 설비를 제공하는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한국도 그랬었습니다. 유럽 같은 국가들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중국 공장을 이용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미국 노동시장도 그렇고 한국 노동시장도 그렇고 유럽 노동시장도 그러니까 언스킬드 레이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타격을 입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런 현상들 뭐 국제무역 혹은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관련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7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바이어스 테크놀로지컬 체인지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찾아본다면 뭐 주변에 몇몇 기업들 여러분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뭐 구글 컴퍼니가 한국에 네이버 같은 회사 있죠, 그렇죠?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이런 IT 기업들. 그 다음에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들인데 최근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전자 회사들 우리가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들을 많이 도입을 했고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들과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되어 있는 기술들을 탑재한 기존의 뭐 비슷한 제품들이긴 합니다만 반도체면 반도체 뭐
뭐 갤럭시 S면 갤럭시 S 이런 형태의 이제 제품들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고 있지만 뜯어보면 그 테크놀로지 수준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이버랑 카카오는 전혀 다른 그 형태 서비스와 재화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혁신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공정 혁신, 제품 혁신. 여기에서는 주로 제품 혁신이 나타나고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그런 플랫폼을 제시한다든가 새로운 형태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뭐 공정 혁신도 같이 나타나고 제품 혁신도 같이 나타나고요. 공정 혁신. 그러니까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고 보통 부르고 제품 혁신은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을 크게 이제 제품 혁신과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 테크놀로지라고 보는 것이죠.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산업 전반에 걸쳐서 경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났어요. 이런 변화의 특징은 뭐냐면 네이버나 카카오도 그렇고 많이들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금융기업도 비슷합니다. 한국은 금융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잡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어야 되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린 경작고 학생들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금융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해야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성장을 그 뭐 저도 잘 금융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금융업이 성장하지 못하면 사실 그 전 좀 어렵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IT나 전자, 삼성전자 같은 그런 기업군에서 뭐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노동에 우리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분야에서의 이제 고용 확대는 물론 언스킬드 레이버도 많이 투입을 하죠.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는 이제 그 뭐 수원이라든가 뭐 기흥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공장이 있잖아요. 국내 공장들이 있어서 이제 공장 생산 라인 워커들을 이제 고용을 합니다. 대체로 그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뭐지 전자계열 특성화 고등학교죠. 저도 정확히 이름은 잘 모르는데 거기 졸업한 학생들 주로 이제 여학생들 선호하니까요. 고등학교 졸업한 여학생들을 이제 채용을 하는데 이렇게 소수 채용하지 않아요. 학교별로 이렇게 막 소수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학교에 한 학급 혹은 한 반, 한 두 반 이렇게 이제 관련된 분야죠. 이제 전기 관련된 전공을 하는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두 개 반, 세 개 반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채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해 보세요. 20살 여러분 나이보다 조금 더 어릴 때 삼성전자에 취업하는 건데 20살에 그 용인, 기흥 이런 곳에 가서 사실 이제 기숙사 생활도 좀 해야 되기도 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뭐 생활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좋은 도시죠. 좋은 도시인데 집이 그쪽이면 상관이 없지만 집이 그쪽이 아니면 그 뭐 원룸을 얻어서 사는 것도 사실 그렇고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숙소 같은 것들을 잘 제공을 해줘요. 삼성전자에서 숙소 다 제공해주고 그럼 이제 대체로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뭐 여러분 알아두시면 재밌으니까 같이 이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도 굉장히 잘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학교 학생들을 졸업할 때 채용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라인 워커로 채용을 하게 되면 서로 이제 적응하는 데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20살 때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일찍 취업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한 사람들이지만 막상 이제 그 커리어를 시작했을 때 받게 되는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같은 게 굉장히 크긴 합니다. 그런 이제 애로사항들을 많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뭐 기숙사 생활을 하긴 해야 되고 거의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저녁 시간에 잠깐 뭐 외출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주말에나 이제 나가서 좀 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나이 또래 대학 생활을 하는 이제 여러분들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삶의 패턴을 보일 테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한 학교에서 한 학급, 두 학급, 세 학급 이렇게씩 이제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과연 그 unskilled labor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기업에서 채용하는 그런 부분하고 skilled worker를 채용하는 부분하고 비교해 보면 당연히 skilled worker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술 발전은 대체로 숙련 노동, 그러니까 스킬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뭐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혹은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그래서 뭐 제약회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래밍 능력, 뭐 다양한 그런 능력들이 필요할 텐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엔지니어링에 대한 어떤 지식이 기본적으로 많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기술이 발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렇죠. 금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숙련도가 글씨가 죄송합니다. 유리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기술 발전은 오히려 그 unskilled worker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 발전이 지난 과거에 나타났던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숙련 노동은 대체하고 숙련 노동에게는 이제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비숙련 노동은 줄이고 숙련 노동을 늘리는 방식으로 노동 수요를, 이러한 노동 수요의 이제 패턴을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 뭐 이것도 옛날 얘기긴 한데요. 뭐 지금도 대체로 뭐 어느 정도 성립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테크 캐피탈 같은 경우 이제 스킬과 보완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제 권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패턴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IT에 대한 새로운 관심 같은 것들이 생기고 있고요. 어, 좀 많이 고민하시고 여러분의 진로를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웨이지 프리미엄, 스킬 프리미엄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어떤 이제 사회가 전개가 될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그 변화의 어떤 큰 흐름을 막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7장의 내용이고요. 8장은 이제 레이버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동의 이동인데 굉장히 그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geographic migration, 그러니까 인적 자본 축적 관점에서 본 뭐라고 할까요? 지역 선택이긴 한데요. 뭐 내가 수도권에 거주할 것인지 비수도권에 거주할 것인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지역을 내가 선택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국에서의 노동 이동의 문제인데 미국은 굉장히 이제 국토 면적이 넓으니까 어떤 주에 내가 가서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주에서 내가 교육을 받을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 행복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 고등학생들 대학 진학할 때 뭐 동부에 사는 학생들은 서부에 있는 대학에 가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서부의 고등학생들은 동부의 뭐 보스턴이라든가 뭐 뉴욕 같은 데 가서 또 공부해 보고 싶어 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선택을 이제 즐겁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어디에서 직장을 잡을지 어느 지역으로 갈지도 또 결정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의 문제인데 이걸 이제 뭐 우리가 미국을 그대로 접목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조금 우리 컨텍스트에 맞게 좀 바꿨습니다. 두 번째 그러한 이슈를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간단하게 보고, 네 번째는 그 이주에 대한 결정인데,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했을 때 뭐 어느 국가로 이민을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 없어요. 마이그레이션이에요.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그 한국 내에서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살면서 일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이제 턴오버에 대한 이야기, 이직. 네. 그 다음에 잡 매치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서 뭐 굉장히 매치가 좋은 잡을 내가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잡 서치를 하고 이런 이제 간단한 스토리를 갖는 모형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firm specific training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전에 휴먼 캐피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스페시픽 트레이닝과 잡 턴오버에 대한 이직에 대한 이야기들도 마지막에 좀 하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우리 챕터 8에서는 이제 노동의 이동에 대한 문제를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 축적의 관점에서 노동의 이동의 문제를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 이동해 갈 것인가.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디시전은 이주와 관련한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서 일할 것인가 간단한 이그젬플은 뉴욕하고 캘리포니아인데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왔는데 뭐 즐겁잖아요. 좀 즐겁게 생각해 봅시다. 뉴욕하고 캘리포니아. 뉴욕에서 일할 수도 있고 캘리포니아에서 일할 수도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내가 일할 것인가를 선택을 할 때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를 비교해서 더 높은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로케이션을 지역을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부산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두 지역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서울과 인천은 뭐 이렇게 멀지 않으니까 서울과 부산 혹은 뭐 반대쪽 서울과 뭐 대전 혹은 서울과 부산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일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이주 관련 의사결정, 마이그레이션 디시전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데 뭐 그게 도시가 될 수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시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국가에 가서 일을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뉴욕이고 두 번째가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래서 동부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캘리포니아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맨하탄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캘리포니아는 뭐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집값이 엄청 비싸죠.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현재 뉴욕에서 막 일자리를 얻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뉴욕에서 계속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캘리포니아로 옮겨가서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일을 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20살이고요. 뉴욕에서 일을 하게 되면 20살에 받는 급여가 W20의 뉴욕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주를 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잡 오퍼가 온 거예요. 이제 그 잡 오퍼를 만약에 테이크한다면 그러면 이제 W20에 20살이니까 캘리포니아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갈 때 그냥 가는 건 아니죠. 뭐 이주 비용도 발생할 거고 비행기 값도 들고 그다음에 이삿짐도 보내야 되니까 이사 비용도 발생할 거고 뭐 그렇게 뭐 비싼 돈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발생할 것이고 가장 큰 것은 내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될 테니까 특히나 뭐 다른 언어권, 다른 문화권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그 사이킥 코스트는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뭐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새로 사귀어야 되고 새롭게 이제 소셜 네트워크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이주와 관련한 비용 M이라고 표현해 보죠. 캘리포니아로 가게 된다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고 뉴욕에 남아있게 되면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선 만약에 뉴욕에 남아있게 된다면 20살, 21살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죠. 편의상 65세가 되면 일을 끝내고 뭐 그냥 사망
뉴욕에 남아있게 된다면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20살에 지금 현재 20살이니까 20살에 받는 급여, 그 다음에 21살에 받는 급여, 22살 쭉 해서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카운트를 적절하게 해줘야 되겠죠. 어른 디스카운트 레이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20살이니까 W20는 디스카운트를 할 필요가 없고요. 1년 뒤에 받게 되는 W21은 1 플러스 R로 디스카운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년 뒤에 받게 되는 W22는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디스카운트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고, 만약에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하게 되면 캘리포니아에서 W20의 캘리포니아 달러를 받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뒤에는 W21의 캘리포니아. 당연히 1년 뒤니까 이걸 현재 가치로 바꾸기 위해서는 1 플러스 R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할 때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현재 가치를 비교해야 되는데, 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 것은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때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주 비용. 그래서 M으로 표현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할지 말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주하게 된다면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 얻게 되는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이주할 때 발생하는 코스트가 있죠.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과 이주를 하지 않고 스테이 할 때, 뉴욕에서 일할 때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이 크면 이주하는 거고, 이쪽이 크면 스테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net gain이라고 하는 순 편익이라고 부르죠. 네, 순 편익. 이주에 따른 순 편익은 이제 요 제가 왼쪽에 쓴 요 값과 그 다음에 스테이 할 때의 값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렇게 넘겨주면 정확히 이 식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다면 캘리포니아의 이주 비용을 들여서 가는 게 더 좋은 거고요. 이게 0보다 작다면 뉴욕에 남아서 일을 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식과 제가 위에 표현한, 다시 한번 써볼까요? 만약에 move 한다면, move 하면 이걸 얻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stay 하게 된다면 present value 뉴욕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크면 move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더 크면 stay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순편익이 이제 요 값을 왼쪽으로 넘겨준 거니까, 이게 0보다 크다면 이건 이제 move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면 stay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그대로 쓴 거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값이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다면 그것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게 되겠죠. 편의상 이제 0을 어디에 하나 포함시켜야 되는데, 자, 만약에 이게 또이또이다, 캘리포니아에 비용을 들여서 가는 것이나 뉴욕에 남는 것이나 똑같다, 그러면 그냥 남는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0이 된다면, 0이 된다는 말은 이 둘이 같다는 뜻이잖아요. 같다면 그러면 그냥 뉴욕에 남는다. 그래서 net gain to migration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할 때 얻게 되는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와 뉴욕에 남아서 일을 할 때 얻게 되는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 그다음에 이제 이주 비용, 이 세 가지 컴포넌트가 이주에 따른 순 편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보면 우선 destination country가 바로 국가가 아니죠. destination이 바로 캘리포니아니까, 캘리포니아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면,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할 때 벌게 되는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높아질 거예요. 경제 상황이 좋다면 캘리포니아가.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얻게 되는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더 클 테니까 아마도 이주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주에 따른 순편익은 상승하고, 그림에서 제 식에서처럼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이주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뉴욕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저 뉴욕에 있었잖아요. 맨하탄이나 뉴욕시티 빼고는 별로 그 이외의 지역은 뉴욕이 땅이 이렇게 생겼, 땅이 뉴욕주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끝에가 맨하탄이잖아요. 뉴욕시티가 여기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여기는 대부분 다 이렇게 뭐 농장이나 뭐 이렇게 무슨 뭐 산들 뭐 이런 거고요. 여기 뭐 이렇게 도시 몇 개 이렇게 있어요. 도시 이렇게 몇 개. 뭐 이쪽은 좀 번화해 있죠. 맨하탄 에어리아, 뉴욕시티 에어리아는 뭐 번화해 있는 나머지는 맨하탄 빼고는 뉴욕은 뭐 뉴욕시티 빼고는. 그래서 만약에 뉴욕의 경제 상황이 대체로 좋아진다라고 하면 뉴욕에서 일을 할 때 얻게 되는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주에 따른 순편익은 이제 하락하게 돼요. 여기 식에 따르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러분은 뉴욕으로 이주할 죄송합니다. 이주할 가능성,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가능성은 떨어지고 뉴욕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주 가능성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코스트인데 이제 마이그레이션 코스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넷 순편익은 하락할 때니까 마찬가지로 이주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당연히 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캘리포니아에 갈 수 있다면 뭐 이게 단순히 이주 비용 자체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자체는 별로 크지 않다고 보고요. 뭐 국가 간의 이동 같은 경우 혹은 특히 이제 미국에 거주하는 그 마이너리티들이 있잖아요.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라든가 혹은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라틴 계열 사람들 이렇게 남미 쪽 사람들 생각해 보면 그 지역별로 상당히 이제 커뮤니티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뉴저지 쪽에 한국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고 또 서부로 가면 LA 쪽에 이제 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큰 편이어서요. 그 이외 지역은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네. 그래서 1시간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뭐 8장 첫 번째 섹션만 오늘 보고 나머지 섹션은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